시청자와 함께하는 시청자 비평 플러스. 10대들의 도를 넘은 강력범죄가 최근 느는 추세입니다. 촉법소년 폐지, 처벌 강화, 교화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윤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홍역 발병이 급증한 가운데 설 연휴 등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발열, 발진, 구강 내 병변의 증상을 보이는 홍역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꼭 백신을 접종하고 이동하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홍역이 대유행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높은 예방 접종률 덕분이라고 합니다. 접종률이 떨어지면 언제든 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처럼 접종률이 유지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듣고 오시죠.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보도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청소년 범죄 보도 역시 선정적인 보도 양상이 많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묘사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끌어낼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는 YTN이 10대 청소년 범죄 보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0대 청소년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관련 보도를 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처음으로 자리해 주신 김아미 박사님이 나와 계신데 먼저 YTN 보도 발전을 위해 유익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아미입니다. 유익한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YTN 워낙 보도 잘 하고 계시니까요. 시청자로서 뉴스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게 또 YTN 보도에 좋은 영향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기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심각한 청소년 범죄 소식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범죄 수법이 대범해졌다는 의견도 있고요. 실장님, 청소년 범죄의 흐름을 봤을 때 전에 비해서 좀 어떻게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보도를 보면요. 과거 같으면 기물파손이나 폭행 이런 범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또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차량을 이용한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들이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도를 하는 게 많고요. 물론 텔레비전 보도의 경우는 이제 그 동영상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많이 입수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활용한 보도가 많이 있는 거, 그런 게 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보도는 이제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저희가 나이를 정확히 보도를 하진 않지만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보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대 청소년 범죄 보도를 YTN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올해 보도된 내용을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시작되고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많은 보도들이 정말 쏟아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도량이 많으면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특정 범죄 보도의 보도량이 늘면 관련된 범죄가 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죄에 대한 부정적, 선정적인 기사가 증가하면 이로 인해 범죄 발생률을 과대평가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왜곡된 인식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먹질의 얼굴 발차기까지 6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헤드라인에 이어서 등장한 영상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60대 어른을 폭행한 10대들의 모습, 정말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피해 어른의 입장과 달리 폭행과 또 SNS 유포에 대한 가해자 책임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문제는 보도가 너무 폭행 장면을 생생하게 내보낸 면이 없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 10대 어린 학생이 60대 어른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은 잘못을 고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으로 판단해서 영상을 방영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타격이 가해지는 순간에는 멈췄어요, 영상이. 그렇지만 타격 직전까지의 폭행 장면은 흐리게 처리를 해도 정확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폭행 장면 이게 되풀이돼서 보여진다라거나 하는 점들은 좀 선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묘사와 자세한 영상을 반복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범죄를 다룰 때 조금만 더 영상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100% 동감하고요. 첫 번째 보도가 이제 그날 발생했던 사건 사고를 다 모아서 보도하는 중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이 짧았다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런 아쉬움이 이제 다음 날 보도된 뉴스에선 좀 해소가 됐습니다. 어쩌면 이제 사건이 발생했던 이유라든지 맥락, 그다음에 어떤 플랫폼에서 영상이 유포됐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영상을 촬영한 그 친구가 이거는 애초에 약속된 스파링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피해자와 입장이 다르다. 이런 그 후속 조치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자체도 첫 번째 보도에 비해서 두 번째가 훨씬 구체적이고 좀 선정성이 덜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도 같은 경우에 이제 주먹질의 얼굴 발차기까지 6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그 헤드라인도 선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역시 그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을 그대로 또 반복해서 계속 썼어요. 그래서 그 영상의 선정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 2019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뉴스를 선별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였거든요. 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쉽게 접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분별하고 이성적인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같은 경우도 폭행 장면이 반복이 되고요. 또 SNS에 이미 많이 유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범죄 사건 보도를 접하면 경각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나친 공포감이나 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선정적인 단어, 범죄의 자세한 묘사 사용 등의 보도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제 범죄 친화적이 되거나 또 당위성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1월 16일 방송된 더 뉴스 경비원 폭행 10대 상해 혐의로 입건 처벌 수위는 이 뉴스에서는요. 변호사가 전문가 패널로 나와서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양형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영상 공유와 명예훼손의 이슈라든지 사적 제재 문제 같이 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을 짚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범죄 보도를 하는 언론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영상 유포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사건 피해자에게는 영상 공유가 폭행만큼 중요한 가해 행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짚어줬는데요. 피해자가 영상 유포에 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만큼 뉴스에서도 해당 영상을 활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사건 영상을 지나친 빈도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대신에 빈도를 좀 줄이거나 일러스트로 대체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범죄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려고 한다든지 일부 크리에이터가 초기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사적 제재 콘텐츠를 만들고 이윤을 추구하는 양상을 또 지적을 했는데요. 사적 제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대담을 통해서 이 범죄 보도를 다루는 언론의 기능을 잘 살렸다. 이 점이 또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다룬 YTN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살펴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4일 보도입니다. 무면허 운전 라이브 방송 10대, 이번엔 벨튀 방송 무리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10대들이 이번에는 벨튀 방송을 하면서 무리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경시한 채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돈 넘은 장난에 대한 대책 시급해 보입니다. 또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또 이 차량 도난과 관련된 범죄들이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제보는 Y 10대들이 훔쳐간 차 수리비 700, 보상 방법은 소송뿐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고3 학생들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서 한 달가량이나 몰고 다니면서 차량을 파손했는데요. 정작 승용차 소유주는 보상받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합니다. 차 수리비만 7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민사소송 외에는 수리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하다라고 보도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변호사 선임비도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걸기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답답한 피해자의 상황은 전달이 잘 됐지만 대책이 무엇인지는 좀 제자리 걸음으로 남아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저도 이제 10대 청소년 범죄를 보도할 때 주로 10대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보도 같은 경우엔 피해자가 겪는 법적인 어려움을 제기를 하고 10대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그 논의의 시작점을 짚어냈다는데 무척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할지 제시하는 보도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차량 도난과 관련된 또 다른 보도가 있었습니다. 2월 1일 외제차 훔쳐 달아난 간 큰 10대들 경찰 조사 하루 만에 또 절도라는 제목입니다. 무면허 10대들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도 주의할 점이나 재발 방지책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뤄줬으면 더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보는 Y, 소화기 분사의 차량 수십 대 피해 잡고 보니 촉법 소년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돈 없는 장난으로 인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피해 등의 내용을 전합니다. CCTV 모습을 통해서 10대 청소년들의 돈 없는 장난 시각적으로 잘 짚었고요. 이제 피해 차량이 30대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해당 보도는 지하 주차장 CCTV 영상하고 현장 취재 내용을 결합해서 사건의 진행과 주민의 반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자의 코멘트 중에서 보도에서 다룬 10대의 행동이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탈 행위의 선을 넘어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이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이 영상으로 촬영돼서 어딘가에 공유될 수 있다라는 것은 10대 범죄의 특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대 범죄 보도는 범죄 양상을 보여주고 법적 처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10대 범죄가 가진 특수성이라든지 10대 범죄가 피의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함께 취재해서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10대 범죄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노력이 가능한지 공론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10대가 피해자인 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위험도 항상 살펴야 된다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이 준칙에서는 언론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영국 오프콤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범죄 피해자인 사건을 보도할 때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스를 이용하는 환경은 어떤 사건을 언론 보도로만 접하기보다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댓글이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이제 영상이나 그 댓글의 정보들을 결합해서 범죄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드러내고 어쩔 때는 사적 제재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안에서 사실 뉴스를 보는 이용자들이 뉴스와 정보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에서도 의도치 않은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대 범죄 소식이 전해지면요. 이어서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두고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YTN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촉법 소년 적용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끊이지 않는 촉법 소년 논란, 교화 시설부터 제대로 갖춰야라는 제목입니다. 청소년들의 중범죄가 늘어가는 가운데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한 찬반 양쪽 의견을 골고루 잘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기회를 제공해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촉법소년을 보호해주는 법 때문에 중학생들이 많이 그걸 믿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과 그러나 촉법소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처분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낙인 찍기밖에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체계를 갖추고 또 전문적인 교정을 받도록 이끄는 게 우선순위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 보도가 세세한 설명을 넘어서 이제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보도에서 지적한 대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청소년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 내용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소년범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교육해야 하지만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기 쉽고요. 이러한 낙인은 또 소년범이 사회로 복귀해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순환을 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시설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문제가 이 보도를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보도는 중요한 것들을 짚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대 범죄 보도는 결국 범죄 보도의 카테고리에 속한 뉴스입니다. 범죄 보도를 전하는 언론의 역할은 막중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범죄와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서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또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범죄 예방을 돕는 공적 책임까지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범죄 보도에 속한 뉴스라고 하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강조를 해주신 것처럼 청소년 피의자 또는 이 피해자 관련한 기사 작성에 있어서 일단 모두의 인권이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도든 늘 그렇겠지만 사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보도 태도가 많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 보도 준칙에도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항목이 있고요. 또 특히 저희 YTN은 이제 기자들 수습 교육 때도 이 청소년 범죄 보도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뭐 이름이나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학교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규칙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떤 그 조금 더 노출이 심해졌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걸 주목하고 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그 심의 사례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외부 심의 기구가 지적했던 과거의 영상의 오남용 사례를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10년 차 이상 된 그 영상 편집 전문가들이 검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 데스크를 거쳐서 방송하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긴 한데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조금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관련 범죄 보도에 있어서 규칙과 훈련을 통해서 아무래도 청소년 보호를 우선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10대 청소년 범죄 보도 예방 기능까지 해나가야. 앞에서 이제 저희가 많은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보도 대신 범죄 예방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관련 보도가 실제보다 더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밝힌 그런 논문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휘 사용에서 나타나는데요. 무서운 10대, 잔인한 10대 이런 제목부터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기도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도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죄 보도에서 늘 나타나는 선정적인 보도를 탈피해서 오늘 마지막에서 살펴본 보도에서처럼 촉법 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문제점들을 잘 짚어서 우리 사회에서 우선 마련되어야 할 점들을 살펴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범죄 보도로 이제 어떤 범죄 예방 기능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언론의 순기능을 10분 다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김하미 박사님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범죄 보도 개인 일탈보다 사회 대응책에 주목해야. 범죄 보도는 그 성격상 선정적이기도 하고 주목도가 높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10대가 범죄 피해자인 사건 보도는 사회윤리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기도 쉽습니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10대 범죄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면 그 이면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도 깊이 있게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대가 범죄에 가담하기 용이해진 맥락은 무엇일지, 이를 예방하려면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지, 10대가 저지른 개별 범죄에 주목하기보다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는 보도를 기대합니다. 네, 사회적 차원의 어떤 대응책 마련에 집중을 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서는 좀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검은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이른바 검은도 간첩단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뒤늦게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검은도 간첩단 사건의 법원 판결 내용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1977년 전남 검은도에 살던 일가족 5명은 간첩활동을 돕고 입북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진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검은도에 살던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배경과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전했는데요. 재심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쓰인 자백 등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첫 보상이 이뤄졌지만 피해자 측은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로 가면은 아무 기관도 자기들이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고문한 걸 다 네가 입증을 해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 못한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 이유를 전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받게 됐지만 피해자 측은 진정한 사과에 대한 부재로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평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검은도 간첩단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어 이목을 끌었지만 사건의 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검은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른바 검은도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검은도 간첩 자수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귀순한 북한 공작원인 김 씨는 1976년 9월 북한에서 검은도로 난파됐다가 동료들을 사살하고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수사기관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 부부와 자녀들이 검은도 일대에서 대남 공작원들의 간첩 활동을 돕거나 입북을 모의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듬해 김 씨와 이 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자녀들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와의 두 번째 주제는 해외 직구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요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사용이 점점 더 늘고 있는 해외 직구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례와 유통업계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짚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사는 직장인 김일균 씨는 요즘 중국 해외 직구로 물건 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싼 가격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제 환불은 어렵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기 때문에 대신 저렴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물건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기대치도 낮고 그냥 가격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평소 중국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사례자를 통해 실제로 해외 직구 플랫폼을 이용했을 경우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얼마나 더 저렴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유통업계는 전체 인구의 30%가 사용에 나서면 중국이 한국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자가 날이 갈수록 늘면서 전체 인구의 30%가 사용한다면 유통업계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전문가의 말을 통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해외 직구 플랫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유익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함께 언급했다면 더 좋은 보도가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해외 직구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보호, 누적 발급 건수는 약 2,485만 건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8%가량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도용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통관 고유보호, 도용 의심 신고는 월 평균 1,000건이 넘는데요. 전용 신고 창구 개설 이후 1년 사이 3배가량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도용 피해 신고의 90% 이상이 중국 수입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피해자가 도용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는 국민비서 통관대역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Y 세 번째 주제는 프랑스 농민 시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 모나리자가 또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농민 시위로 인해 프랑스의 명화 모나리자가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신홍진 기자가 전합니다. 두 여성이 기습적으로 모나리자의 빨간색과 노란색 수프를 띄얹고 구호를 외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그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그동안 여러 번 순환을 겪었습니다. 2009년에는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화가 난 러시아 여성이 찻잔을 날렸고 2022년에는 한 남성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외치며 케이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Art that's really valuable for the history of humankind that way. 프랑스의 명화가 테러를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님을 알리며 과거 사례를 설명하고 이런 시위 방식에 대한 관광객의 싸늘한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예술품 테러 내용을 전해 흥미로웠지만 이러한 시위를 벌이게 된 프랑스 농민들의 상황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프랑스 농민 시위 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럽연합 EU의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의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게 된 배경에는 과도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미 수입산 농산물과의 경쟁, 대형 유통체인의 헐값 구매로 불만이 끓어오르던 상황에 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며 농업용으로 쓰이는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유는 질소비료 사용을 최소 20% 줄이도록 하는 환경규제를 만들고 전체 농지의 4%를 휴경지로 삼을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과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서도 시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사회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때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기업들도 연구를 거듭하며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최강기업 6회에서는 반도체 웨이퍼의 품질을 평가하는 세라믹 기판을 만드는 기업과 콜라겐이나 비타민 등 고기능성 원단을 취급하는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품질을 책임지는 최강기업은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웨이퍼를 평가하기 위한 세라믹 기판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린시트를 만드는 공정이나 폴리이미드 등을 설명하며 기업의 역량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가 많은 반도체 분야인 만큼 웨이퍼가 무엇인지부터 배경 지식이 될 만한 정보를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천천히 설명할 수 있었다면 해당 기업이 하는 일의 가치를 일반 시청자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강기업은 사업 재편으로 높아진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국내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소개된 기업이 국내나 해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업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더해졌다면 최강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콜라겐, 비타민 등의 기능을 첨가한 원단으로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소개됐는데요. 피부에 밀착되어 소재와 촉감에 민감한 요가나 필라테스용 운동복에 해당 원단을 적용해 피부를 보호하고 향기를 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원단을 활용한 수분 보존 효과 실험 후에 원단 생산 공장을 찾아 콜라겐 원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촉감을 느껴볼 수 없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간이 실험 덕분에 콜라겐 원단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실현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거나 세탁 후 기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실제 착용해본 소비자의 경험은 어땠는지와 같은 정보들도 담을 수 있었다면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기업을 소개하는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 기업의 특성과 성과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한 점이 아쉽지만 다양한 특색을 가진 기업들을 두루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강기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큰 기업도 필요하지만 소신 있게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갈고 닦는 기업들도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최강기업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